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코텀즈 2020 개정이 돼가지고, 네, 앞쪽에 앉으세요. 앞쪽에 앉아야 칠판 글씨도 잘 보이고, 회사 끝나고 바로 오신 거세요? 힘드시겠네요. 회사가 뭐 근처에 있으세요? 물레역이면은, 그래도 멀지는 않으시네요. 회사 다니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인코텀즈가 개정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개정이 돼가지고 2020 버전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지금 제가 일단 책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네, 사가지고 복사한 게 아니고 이게 제본을 뜨면은 책을 넘길 때 조금 잘 안 구겨지고 좀 보기가 편리하다 보니까 좀 오래 보시려면은 그렇게 이제 제본을 맡기셔가지고 스프링처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려요. 이게 책을 일반 책자로 되어 있는 거는 오랫동안 보시다 보면은 이제 찢어지거나 막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스프링 제본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오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 사파가 이번에는 다 일단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시는데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물론 작업은 다 해놨습니다. 작업은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배포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뭐 PDF로 해가지고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전달드릴 수는 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학원에서 이게 상공회에서에 판매하는 거 제가 요청을 드려보긴 했는데 뭐 어차피 그 가격이나 요새 뭐 네이버에 인코텀즈 2020 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뭐 네이버라는 이런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나 하시는 게 책이 워낙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코텀즈 2020 책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이거 한번 잠깐 책 좀 받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어차피 무역실무 공부하실 때도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한 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칼라로 해가지고 되게 설명도 뭐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 2020 어차피 지금 무역 영어에서도 나올 테고 마찬가지다 보니까 뭐 한 권 구매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하필 2020 개정이 됐습니다. UCP도 지금 개정된 지가 한참 됐죠. 네, UCP가 개정되기 전에 이제 합격을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UCP마저 개정이 돼버리면 공부할 게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뭐 신용장이 요새는 자주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빨리 또 근데 개정이 될 만한 시기는 지났어요. 지금 근데 2020 버전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얘를 원문 그대로 일일이 막 다 암기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인코텀즈는 3대 협약 중에서 가장 이해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인코텀즈 자체가 지금 원래 뭐 소개문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서문이라고 나왔던 인트로덕션의 분량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문장도 훨씬 길어지고 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를 해가지고 뭐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인코텀즈에서 적게는 5문제 정도 나오고 무역 영어 보실 때 많이 나올 때는 뭐 7문제까지 한 5문제에서 8문제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평균적으로 한 6문제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뭐 내년에 이제 2020년도 시험에 인코텀즈가 개정이 됐다 해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보니까
다른 협약도 뭐 간과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개정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정된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서문이 완전히 싹 다 바뀌어가지고 영문을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되고 뭐 2010 버전에 있던 그 서문 내용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 인코텀즈가 뭐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뭐 CISG나 UCP보다 문장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막 엄청난 법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 해석하기는 훨씬 쉬워요. 해석하는 부분은 훨씬 쉽고 이 뒷부분에 개별 규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또 그대로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겁을 먹고 아 이거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네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고 특히 무역 영어는 확실하게 이해가 돼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맞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네 UCP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인코텀즈 UCP 그 CISG가 다 6문제에서 7문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통 한 18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평균적으로 한 17문제에서 20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비중은 매년 조금씩 틀려요. 뭐 작년에는 인코텀즈에서 조금 적게 나왔고 CISG가 오히려 8문제나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작년 얘기고 뭐 재작년에는 또 다르고 근데 다 5문제에서 7문제씩 해가지고 3대 협약에서 한 18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인코텀즈도 이제 3대 협약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협약 중 하나고 개정까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코텀즈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일단 나눠드린 것 개정사항 전체적인 좀 요약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그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1, B1, A2, B2 해가지고 아마 2010 버전일 때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닌데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고 그리고 CIP랑 CIF가 원래 그 ICC 그 협회 적화 약관상의 부보 의무가 동일했었는데 그 부보 수준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CA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FCA의 이제 온보드 노테이션에 대한 선화증권 표기 그 제공 의무가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DAT가 사라지고 DPU 어떻게 보면 DAT가 DPU로 좀 확장되면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명칭이 이제 DAT에서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4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FCA랑 D조건에서 원래는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본인 운송수단 말고 어떠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런 의무만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코텀즈 2010 보시면은 가이던스 노트라고 이제 조항 A1, B1 이제 의무들 시작하기 전에 그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더 길어졌어요. 살짝 조금 더 길어지고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름이 이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Explanatory Note for Users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가이던스 노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010 버전의 가이던스 노트다. 그리고 공식 번역본에 인트로덕션을 이제 소개문으로 바꿨거든요. 2010 버전에는 서문이었거든요. 서문.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하신 분이 이따가도 이제 번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재밌게 번역을 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교수님보다는 좀 실무를 많이 하신 분이 번역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공식 번역본이 지금 나와 있는 저는 서문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인트로덕션. 근데 이제 소개문이라고 일단은 공식 번역본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코텀즈 개정되기 전에 이게 2021년부터 발효가 된다. 뭐 이 엑스워크랑 DDP는 워낙 안 쓰기 때문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개정 안 되고 뭐 지금 개정상 요약해가지고 총 8가지, 이 8가지가 그냥 개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정된 모든 내용이 이 8가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8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그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이제 변경되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0년 개정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A1, B1, 이 번호랑 이제 2021때 보시면은 그 General Obligations 일반 의무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Buyer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게 일반 의무. 그리고 A to B2가 기존에는 이제 허가 승인, 뭐 기타 절차 이런 거였는데 이제 2020에 Delivery, 인도, Taking Delivery. 아, 오른쪽 게 2020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거기. 아, 예, 2000. 아, 오타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티클 제목을 매칭하는 문제가 예전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1, B1부터 A10, B10까지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A1, B1 해가지고 뭐, 제너럴 어블리게이션인데 제너럴 어블리게이션이 아니라 다른 걸 넣어놓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4, B4는 캐리지인데 여기에다 이제 인슈어런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출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2010 버전 공부하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2020 버전에서도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A3, B3는 위험이죠. Transfer of Risk. 그리고 A4, B4는 carriage, 운송, A5, B5는 insurance, 보험이고, 이제 A6, B6가 원래 비용 분담이었는데, delivery, 이제 transport document, 인도 운송 서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7, B7이 통지가 이제 A10으로 바뀌고, export, import, clearance, 수출, 수입, 통관, 이쪽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A8, B8이 이제 체킹, 패키징, 마킹에서 이제 점검, 포장, 뭐 하인 표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A9, B9이 이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비용 조항이 다 따로따로 이제 운송할 때 비용, 이거 할 때 비용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그런 비용 조항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제 비용에 대한 개념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A9에다가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어떠한 비용들이 필요한 그런 매도인의 비용과 매수인의 의무, 그런 분담에 대해서 A9 쪽에다가 묶어놓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 일람표는 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 순서에다가 안 넣고 이제 뒷 순서에다가 좀 이제 배치를 했다라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10, B10은 노티스, 통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이렇게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가 변경이 되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변경사항 중에 하나고, 개정사항 중에 하나고, 이 아티클들은 제목 매칭하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CIP 최대 부모 임무가 바뀐 건데요. 이제 물론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CIP를 이용하든 CIF를 이용하든 보험 부보 수준은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어요. 낮추고 내릴 수가 있고, 뭐 저희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도 CIF 조건을 따른다고 해서 무슨 ICC를 가입하냐, 안 그런 업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그 이용 안 하는 업체들이 훨씬 많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협약일 뿐이니까 그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의 계약상에서 이제 정해진 그게 이제 첫 번째고, 하지만 이제 그 인코텀즈도 물론 당연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CIF도 그렇고 CIP도 그렇고 다 협회 적하약관 ICC를 이제 부보로 했었는데, 이제 CIP 같은 경우는 ICCA 약관으로 이제 부보를 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CIF 쪽에서 이제 CIF가 이제 해상 운송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1차 그런 해상무역, 1차 산물, 광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시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거 개정을 할 때 ICC 뭐 이것도 이제 A로 같이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보험 수준이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CIF는 그냥 기존 따라서 그냥 C로 그대로 가고 CIP만 A로 바꾸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니멈 커버, 맥시멈 커버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이제 미니멈 커버겠죠. ICC C면은 A, B, C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맥시멈 커버랑 미니멈 커버 두 개를 이제 단어를 바꿔가지고 섞어가지고 문제를 헷갈리게 좀 낼 수가 있겠죠. A는 이제 맥시멈 커버 최대 부부 수준인데 CIF에 대한 규정을 나열하면서 ICC-A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CIP 규칙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의무 A5 조항인데 딱 아주 좋은 무역실무 10점짜리 분량입니다. 9가지. 요거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하시면은 이거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1번부터 9가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A 약관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해야 되고, 두 번째가 평판이 좋은 어떤 보험업자랑 계약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네 번째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은 뭐 전쟁, 그리고 동맹파업 같은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섯 번째가 매매 대금의 110%, 약정된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 그리고 여섯 번째가 매매 계약의 통화랑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 물품 담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를 그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9가지가 뭐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거 1번에 대한 거를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암기를 해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무역신문은 절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 못 하십니다. 그냥 요 9가지가 뭐뭐뭐뭐 있다. 이게 뭐 평판이 좋은 이렇게 보험은 양호한 평판에 이렇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내가 아는 대로 풀어가지고 써도 얼마든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최대한 협약이랑 비슷하게 써야지 된다. 물론 협약이랑 비슷하게 쓰면은 조금 더 뭐 이렇게 점수가 약간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절대 다 못 외웁니다. 이 협약 공부할 것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요거 예를 들어서 9가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9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뭐 암기식이나 연산 방법을 써가지고 뭐 통화가 일치해야 한다. 이건 얼마인지 뭐 풀어서 쓸 수 있는 거고, 전쟁 약관 뭐 이런 것도 얼마인지 내 말로 바꿔서도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서술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술만 하셔도 점수 다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고, 무역실무 공부할 때 그렇게 다 풀어서 썼어요. 엑스워크에 대해서도 이제 A1, B1에서 막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뭐 암기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엑스워크가 어떤 조건이고 얘가 어디에서 인도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이해를 내가 다 했으면은 그걸 다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실무 공부하실 때는. 저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했고 그렇게 해서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게 비단 인코텀즈 뿐이 아니라 뭐 다른 협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험 계약 체결 의무인데 이게 또 이제 UCP에도 보험 관련된 조항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 UCP에서도 이제 보험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이제 그 UCP 자체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거랑 그 인코텀즈랑 비교하는 문제가 또 이제 무역신문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무역실무 얘기를 이렇게 그냥 가끔 드리는 거는 어차피 무역 영어로 끝날 게 아니고 무역실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거를 다 이렇게 그냥 옆에 이렇게 기재만 해두시고 어차피 무역실무 공부하시면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들었던 거랑 그때 가서 이제 처음 듣는 거랑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무역실무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거 무역 영어에서 공부하셨죠? 하고 그냥 넘어가는 파트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무역 영어 시간에도 이제 실무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FCA상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 관련된 내용인데 ICC가 FOB나 CIF 같은 조건을 별로 안 좋아하고 복합운송에 이제 주로 쓰이는 왜냐면 지금 현대 무역은 다 복합운송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FOB랑 CIF 제가 지금 수입 통관을 하면서도 FCA 거의 못 봅니다. 물론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다 FOB, CIF를 쓰고 있어요. 근데 FOB, CIF는 해상 내수로라고 인코텀즈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FOB가 아니라 FCA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역 관행상 계속 FOB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쉽게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제 ICC도 그거를 인정하지만 하면서도 FCA를 계속 이제 쓰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FCA상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 여기 보시면 FCA 매매에서 특히 신용장 거래일 경우에 이런 온보드 노테이션 선화증권이 필요한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러한 온보드 노테이션을 받기가 조금 FCA 거래 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힘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은 신용장 거래 자체가 은행이 신용을 담보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서류를 거부하는 대표적 사유 중에 하나가 온보드 노테이션이 찍힌 선적 선화증권이 아니면 은행이 그 신용장 거래에 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뭐 수취식 선화증권이나 영수증 딸랑 이렇게 하나 주고 은행한테 내밀면 은행이 그거를 절대 담보로 파악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항 실무적인 자꾸 법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적 선화증권 발행을 은행은 요구하는데 선화증권은 이제 본선 적재 이후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인도가 이루어진 후 인도가 이루어져야지만 발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FCA에서도 운송인한테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조항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셀러가 있습니다. 셀러가 여기가 이제 항구예요. 항구. 가겠죠? 배고 실질적으로 언제 이제 운송 FCA 거래 조건을 쓰면은 컨테이너가 이렇게 오겠죠? 컨테이너가 이쪽으로 와서 물건이 실립니다. 이게 첫 번째 퍼스트 캐리어가 되겠죠? 퍼스트 캐리어. 이때 물건을 넘겨주면은 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이 퍼스트 캐리어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이 뭐 거래 명세표나 아니면은 수취식 선화증권. 왜냐면 물건이 선적되지는 않았잖아요. 그것만 줄 겁니다. 뭐 영수증만 줄 수도 있겠죠. 물건 실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뚜르륵 옵니다. 뚜르륵 와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정말 이제 본선 적재 온보드가 딱 되는 순간 이때 이제 선적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겠죠. 보시면 FCA 조건에서 매도인은 이 온보드가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적 선화증권을 이 운송인이 발행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FCA 조건에서는. 근데 신용장 거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슈잉 뱅크가 있고 여기 베네피트, 이 수익자, 이게 수출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익자. 매도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어플리컨트, 얘가 수입자. 여기는 뭐 네고시에이션 뱅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은 선적 서류랑 환어음이 BL, 특히
BL이라든지 뭐 환원 일체 이런 선적 서류가 수출자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루트를 통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입자가 이러한 서류를 획득해야지만 이런 유가증권으로 물건이 이렇게 왔을 때 BL이랑 환화음 같은 거를 얘한테 주고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거래 조건,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당연히 선적선화증권을 요구를 하겠죠. 선적선화증권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선적선화증권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수치식 선화증권이나 영수증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어떤 그런 채화한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FCA 거래 조건을 쓰면서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이미 나는 여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의무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매수인의 어떤 비용과 매수인이 요청을 해야 되겠죠. 운송인한테는 매수인의 비용과 요청으로 운송인한테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해서 매도인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매도인이 이거를 획득을 해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물건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래 구조, 특히 신용장일 때 이 온보드 노테이션 선적선화증권, 본선적기 부기 선화증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CA 조건에서 그 기존에는 이제 이러한 선적선화증권을 발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모순된다, 법리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온보드 노테이션이 적힌 선화증권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 매수인의 A6 조항의 FCA 규칙 자체에다가 본선적기 표기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삽입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FCA 조건에서 이러한 온보드 노테이션 관련된 선적 선화증권, 본선적 표기 선화증권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래도 단서 조항들이 있다가 원문 보시면 다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운송인이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따를 필요는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해라 라고 일단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CIP 조건은 CIP는 매도인의 의무가 운송까지 여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CI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FCA는 매도인의 의무가 항까지 가기 전에 끝나잖아요. 근데 CIF는 매도인의 의무가 CIP보다는 P도 마찬가지고 F도 마찬가지고 운송 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구에서 물건이 실리고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의 의무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온보드를 안 하고 한다는 게, CIP 조건에서는 보통 온보드가 발행이 되죠. 네, 그럼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여기까지 이 배까지 다 이 배 선사까지 다 자기의 그걸로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보시면은, 그쵸. 실무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포워딩이 끼거든요. 포워딩이 껴가지고 CIP 조건이면은 매도인이 수입한까지의 모든 지금 도착하는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행하는 서류에 대한 권리가 다 있는 거죠. 의무가 다 있는 거죠. 근데 FCA는 매도인의 의무가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수치식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FCA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치식 선화증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은행이 이제 신용장 거래를 할 경우에 은행이 수치식 선화증권을 수리를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CIF 조건이든 FCA 조건이든 CIF 조건이든 신용장 거래랑 엮였을 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를 하면은 수치식 선화증권만으로는 은행이 수리를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적이 확인된, 수치식 선화증권이면 선적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100%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이때도 CIP 조건일지라도 여기에서 이제 리시브드 BL은 발행이 돼 있죠. 수치식 선화증권은. 근데 여기에 가서 실리면은 이제 온보드가 또 발행이 되겠죠. 근데 신용장 조건에서 온보드 된 거는 이제 수리를 해주는데, 리시브드 그냥 BL 자체는 은행에서 이제 수리를 거부하는 거죠. 은행이
신용장 거래를 할 때 그 수리를 거부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수취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CIP일 때는 왜 이런 조항들을 안 넣어놨냐면은 CIP는 어차피 매도인이 여기까지 의무가 다 있으니까 이런 서류들을 입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FCA는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게 이제 입수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그러면은 발행을 해줘, 얘한테 그 서류를 건네줘 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이제 넣어 놓은 거죠, 이제 FCA 거래에서. 네. 그쵸. 이게 뭐 내고하고 하면은 뭐 또 그런 부분도 있죠. 매입하고 은행에서 이제 내고하고 하면은. 그쵸. 예, 인코텀즈 자체에서는 일단 그 매도인의 의무 자체가 이제 FCA는 여기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매도인이 얻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선적선화증권을 요청을 해가지고 매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 이제 얼마든지 운송인은 이러한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해갖고 매도인한테 뭐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뒷장 보시면은 A6에 여기 신설 규정 선적선화증권 제공 의무라고 해가지고 그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사를 취득하는데 이제 매도인은 협조를 해야 되고, 운송인에게 그러한 온보드 노테이션과 같은 어떤 그런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이제 다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와서 제공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신설된 규정이고, B6 매수인의 의무도 맨 밑에 보시면은 그러한 운송 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요. 3. 네,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신설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취득하는데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해야 된다. 이게 온보드 노테이션 된 선적선화증권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 4번. DAT에서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원래 2010 버전에서는 터미널이라고 그래. Delivered at Terminal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적지 이제 터미널에서 양화한 상태로 인도였는데, 그 터미널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한정적이잖아요. 터미널,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안 사용되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지정 장소, 터미널이든 플레이스든 어떤 장소에든 상관없다. 그래서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그래가지고 모든 지정 장소에서 양화한 후에 이제 인도하는, 이제 그렇게 규정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DAP 규칙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DAP는 양화가 안 되고 양화 준비된 상태, 그리고 DPU는 양화가 된 상태.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DAT, DAP, DDP 이런 순서였는데, 의무가 점점 강조된 기존에는 이제 DAT에서 DAP, DDP. 지금 이제 DAT가 없어지면서 개정된 거는 DAP, DPU, DDP.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 순서는 이제 매도인의 의무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플레이스가 똑같은데 얘는 양화 준비. DAP는 양화 준비된 상태고 이제 DPU는 양화한 상태.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3레터 중에서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규칙이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DAT. 물론 뭐 내용 자체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도 한 문제는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DAP, DPU.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동들은 막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아니에요. 일단 FCA랑 D그룹에서 이제 원래 2010 버전 보시면은 F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제3자 운송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D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그 운송 계약을 제3자랑 뭐 맺어야 한다, 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2020 버전에서는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에 본인이 운송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운송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스스로도 운송이 다 가능한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있다 보니까 꼭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고 내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나 스스로 운송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FCA는 그 매수인이 이제 운송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매수인 스스로 운송 가능한 규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D규칙은 이제 매도인이 해야 되니까 매도인이 이제 스스로 운송 가능한 그런 규정을 이제 삽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개정된 보안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송 계약이요. 만약에 매도인 스스로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운송 계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운송이라는 게 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운송은 대부분 좀 우리나라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제 뭐 내륙 운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도 운송이 될 수도 있고 철도는 이제 자기 스스로 철도를 갖고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도로 운송 같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내가 차량이 있으면 굳이 운송 계약 체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이제 굳이 계약을 따로 맺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의무만 이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그쵸, 뭐,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도 뭐 있겠지만, 일단은 규칙 자체에서는 그런, 이렇게, 그 스스로 운송 가능한 부분 자체가 일단 규정이 없었었거든요. 이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이 규정 자체가, 그냥 그 전까지는 무조건 운송 계약을 해야 된다였어요. 제3자랑, 서드 파티랑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 규정만 있었다가 이제, 스스로도 운송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6번째 운송 비용 조항의 보안 관련 의무가 이제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코텀즈 2010 버전은 9.11 테러가 이제 2001년도에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뭐 PSI, 프리시먼트 뭐 인스펙션, 선적정 검사 등 굉장히 많은 이런 보안 관련된 규정들을 많이 추가시켰고 또 중요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보안 문제에 대한 어떤 관행이 이제 많이 정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송이랑 A4랑 A7 여기에도 이제 보안 관련 의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 비용도 A9, B9에 규정을 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규정 자체에 그냥 이런 보안 관련돼 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문장씩 더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요것도 A9, 뭐 B9 이제 뒷부분에 가가지고 규칙별로 이제 보실 때 그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자,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노트 7번째로 바뀐 게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이게 이제 가이던스 노트가 explanatory note for users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게 개별 규칙에 대한 기본적 설명들이고, 규칙 맨 앞에 일단 다 나와 있어요. 규칙 맨 앞에 나와 있고, 이 예전에 가이던스 노트처럼 지금은 explanatory note for user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A1부터 뭐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기존의 가이던스 노트랑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가이던스 노트가 사용 지침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이 이 소개문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이게 내용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찰스 데바티스타 이분이 이제 초안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 여기 보시면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중재인이시기도 하고, 뭐 영국 어떤 상법 교수 역임도 하셨고, 이제 개인이 썼기 때문에 이제 CISG나 UCP랑은 조금 표현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이분이 쓰는 서문 그 소개문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조금 약간 은유해서 쓰는 표현도 좀 있고, 이게 CIS UCP랑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근데 2010 버전의 서문도 규칙 자체의 일부는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2020의 인트로덕션 소개문도 2010과 마찬가지로 규칙 자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서문에서. 2010 버전일 때도 서문에서 문제가 많이 났었고, 2020으로 바뀌어도 서문에서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만한, 나오기 좀 그러니까 여기서 내면은 괜찮겠다. 문제 내기 좀 쉬운 부분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B, C, D까지만 있는 거, E는 없고, 그러니까 네 가지고, 아니면 뭐 나열식으로 뭔가 나열이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서문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문도 좀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문의 양이 많은데, 자, 먼저 일단 서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보시면은 서문이 총 이렇게 많습니다. What the Incoterms rules do? Incoterms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W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do? 표현을 보시면 do not do,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독특한 약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how best to incorporate the Incoterms rules? 어떻게 규칙을 잘 편입시킬 수 있는가? Delivery, risk and cost in the Incoterms 2020 rules. Incoterms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비용. 그리고 5번에 이제 운송인. 그리고 6번에 매매 계약 규칙 및 다른 계약들 간의 관계. 그리고 7번에 이제 해상 내수로 2010 버전과 동일하죠. 해상 내수로랑 네 가지랑 나머지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의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인코텀즈 2010 규칙 내 조항 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차이점. 이제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기본 이런 시간이면은 하나하나 1번부터 다 뭐 볼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 차이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문 쪽에서 제가 좀 기출문제 나올 만한 거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랑 완전히 이제 서문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장을 보면서 이게 몇 조 몇 조에서 이제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제 보면서 이제 뭐 3번부터 한 3, 4, 5, 6, 7, 8 요 부분은 이제 원문을 좀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원문으로 해석하면서 좀 이제 강의를 하면은
인코텀즈만 남은 강의를 다 채워도 그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코텀즈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총 77번까지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78번이 인코텀즈 규칙 변용의 유의점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네, 77번이 이제 맨 마지막이고, 이제 앞부분에 인코텀즈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랑 인코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역할은 무엇인가에서는 이게 나열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넣어놨어요. 1번이랑 4번부터 시작하죠. 4번부터 이제 8번까지는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58번부터 이제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 차이점이 77번까지, 58번부터 77번까지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앞부분에 있는 뭐 편입시킬 수 있는가, 뭐 규칙상 인도 위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 많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막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일단 지금 인코텀즈 2020 처음 보시는 거죠. 다 처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요거 인코텀즈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4번부터 일단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